김정은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김정은의 기대 수명이 이제 내가 2년밖에 남지 않았다. 2026년이면 사망할 수도 있다. 계단을 한 10개만 걸어도 바로 헉헉헉헉거립니다. 연설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너무 헉헉거리기 때문에 15살의 어린 여자애한테 권력을 맡긴다? 혹은 어디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제 모든 용돈을 걸고 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주애는 후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은 북한은 그 다음부터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무슨 카운트다운이냐? 멸망전. 그 이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김금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최근 정부 당국은 부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후계 경쟁에 숨겨진 아들이 등장한다면 권력 내전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특히나 뭐 CIA라든가 혹은 뉴욕타임스라든가 이런 미국에서 좀 북한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에게 자식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분명히 아들일 거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전 국정원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김정은에게는 아들이 있다, 김주애는 연막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실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김정은한테 아들이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이제는 그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주애가 후계 구도에서 가장 앞순위에 있고 사실상 김주애 말고 뒷순위는 없다라는 말씀을 정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주애가 외교 무대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속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80주년 행사에서 사실 김정은의 다자무대 외교 데뷔보다 더 충격적인 건 12살, 13살밖에 되지 않은 김주애를 그 무대에 데리고 간 북한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김주애를 데리고 오는 게 그렇게 탐탁진 않았을 거예요. 시진핑이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고 이 전승절 행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려오면서 서방 언론이 김주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만큼 집중력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 신화통신이 김정은이 베이징역에 내리는 사진과 그리고 조선중앙TV가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이 베이징역에 내리는 사진을 비교하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김주애가 김정은의 뒤에 가려진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머리 꽁지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바로 뒤에 김주애가 있고 그 뒤에 현재 북한을 이끌고 있는 최선이라든가 조영원이라든가 김덕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줄지어선 모습으로 연출을 했거든요. 즉 신화통신은 김정은만 보이게끔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조선중앙통신은 봐라, 김정은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로 김주애다라는 걸 대문자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실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요, 북한이 김정은이 돌아온 다음 날에 벌써 다큐멘터리를 내보냈습니다. 김정은의 이번 방중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하루 바로 지나서 내보냈거든요. 우리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를 편집해서 내보낸다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북한이 이걸 처음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예 촬영팀을, 전문적인 촬영팀을 붙이고 촬영팀이 다 촬영을 해온 걸 그냥 바로 하루 만에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김주애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최선희보다 앞에 있는 모습, 즉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고 권력자들 맨 앞에 김정은이 있고 그 뒤에 김주애가 있다는 것은 북한이 김주애의 후계자론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알려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주애 개인에게 집중해서 본다면 외교 무대의 첫 데뷔죠. 후계자로서 가장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만나는 자리에, 물론 새 정상 앞에, 이 두 정상 앞에 소개를 시키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데려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험치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김주애의 방중 이후에 김주애의 후계자론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제 모든 용돈을 걸고 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주애는 후계자가 맞습니다. 김주애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여자라는 리스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 하나의 이유로 귀결될 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문제죠. 김정은은 지금 본인의 건강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보험회사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김정은의 기대 수명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2026년이면 김정은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 기사를
작년에 내놨었거든요. 작년에. 그 말은 뭐냐? 지금 김정은의 체중이 140kg입니다. 키가 169에서 한 170 정도 되는데 체중이 140kg고요. 자,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심지어 30대 극초반에 고혈압이 나타났어요. 심각한 당뇨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버지,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 심장계통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혈관 계통에 지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안 좋습니까? 신장이 별로 안 좋아요. 간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 새벽 3시, 4시까지 코냑과 와인을 먹거든요. 여기에 무릎 관절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최근 사진을 보면은 목 뒤에 혹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방혹이거든요. 그러니까 목 뒤에 이만하게 혹도 있고 얼굴에 이만한 뾰루지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 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은요, 계단을 한 10개만 걸어도 바로 헉헉헉헉거립니다. 연설문을 처음부터까지 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너무 헉헉거리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읽기보다는 끊었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백두산에 오르는 사진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은 옆에서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김정은은 헉헉거리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나이가 6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김정은은 30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30대 후반의 남자가 60대인 사람보다 그렇게 헉헉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의 사진을 보면 언제나 얼굴이 불구슬에 상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혈색이 안 좋다는 것은 결국은 심혈관 계열이 별로 안 좋다는 것 뜻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보험에서도 자기들이 봤을 때 김정은은 이제 한 1, 2년밖에 안 남았다. 2026년에는 김정은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요거 꼭 기사 찾아가지고 첨부해 주세요. 제 뇌피설이 아니라 그 보험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여러 약제를 찾고 있어요. 예전에 쓰던 약제가 안 맞으니까 또 뭐 해외에서 굉장히 비싼 뭐 사양으로 만든 다른 약제도 가져오고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또 다른 약도 먹어보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게 김정은의 식습관, 생활 패턴을 개선해야 되는 건데 김정은은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줄담배를 피잖아요. 줄담배. 그리고 에멘탈 치즈 이런 거 먹습니다. 굉장히 고단백의 고지방 음식만 좋아해요. 새벽 3시, 4시까지 과음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1년을 못 버틸걸요? 그러니까 이런 이 패턴을 전혀 고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본인이 죽기 전에 최대한 후계자를 세우고 그 후계자에 대한 수업을 좀 마친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 쓰러지거나 죽게 되면은 그래도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거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정은이 앉았던 의자, 김정은이 일어서니까 김정은의 경호원들이 앉았던 의자를 다 닦습니다. DNA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김정은이 만약 건강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흔적을 남겨요. 대내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김정은은 그러지 못합니다. 결국 이 DNA가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수집이 되고 건강 상태가 분석이 되면은 바로 권력 누수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김정은은 심지어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이 조오대라고 하는 그 영빈관에 묵도록 해줬어요. 하지만 그 조오대에 가지 않고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묵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오대에 가게 되면은 김정은의 뭐 배변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의 정보당국에 수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북중 관계가 좋아도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네?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은 엄청나게 화려한 거의 한 7성급 호텔 정도 되는 조오대에 가지 않았어요. 못 가고 북경 대사관에서 북한 대사관에서 이틀 내내 숙박을 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용했던 뭐 배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북한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요. 만약 김정은이 건강 문제로 급사하고 미성년자인 김주애가 후계자로 등장한다면 북한 권력 내부에서 쿠데타와 같은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지금 김정은은 최대한 8년 정도의 시간을 벌어야 돼요. 8년이라는 시간.
과연 김정은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김주애가 지금 12살입니다. 2013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만 나이로 12살입니다. 성인은 되어야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죠. 북한도 아무리 독재국가고 봉건제 국가라 하더라도 어쨌든 성인은 되어야 무슨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김정은이 만약 버티지 못하고 향후 2, 3년 안에 죽게 된다면 기껏 해봤자 김주애가 15살 때거든요. 15살의 어린 여자애한테 권력을 맡긴다? 권력이 돌아간다? 그 15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직함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등장하는 게 대리청정이겠죠. 저 김주애가 성장하기 전까지 누군가가 그 자리를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각축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김여정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정은의 동생이고 김정은을 보좌하면서 다양한 권력의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김여정이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번엔 좀 김 씨가 안 되면 안 되냐, 조용원이라든가 김덕훈이라든가 이런 김정은 바로 밑에서 북한을 관리했던 실무형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어디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냐, 김정철이 살아있다, 즉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이 살아있으니 김정철을 내세워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씨 일가의 남정네들이 다 씨가 마른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군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김정은이 만약 사라지게 된다면 군부 입장에서는 그 다음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오쩌둥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부도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뭐 따로 있냐, 나도 북한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죠.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절대 반제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후계 구도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은 북한은 그 다음부터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무슨 카운트다운이냐? 멸망전 혹은 심각한 내전 카운트다운이 들어갈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주애가 제일 예쁜 자식인데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축출될까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인 걸까요? 일단은 지금 김주애를 가장 예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김씨 남자들이 살아있지만 김정철 같은 경우에는 왜 후계자가 되지 못했냐면 여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과다 분비된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지나치게 여성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신체가 여성성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남자로 느껴지지 않고 뭐 카리스마도 없고 이래서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났고, 본인도 또 그걸 또 받아들였다고 해요. 하지만 또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죠. 중국 80주년 전승식에서 김주애는 김정은과 함께 기차를 타고 왔지만 그 이후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김주애는 중국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또 그 이후 모습을 공개하지 않은 건가요? 김주애를 막루에 공개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김주애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거를 막고자 했던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김주애를 막루에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주애가 자기 아빠를 보좌해서 김정은의 다자 무대를 항상 보필했다, 옆에서 보좌하는 후계자로서 이것을 다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북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주애가 막내에 서지 못했다라고 해서 외교 무대 데뷔는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김주애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도 이미 충분히 본인들이 의도한 바를 이미 거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을 보세요, 여러분. 김주애가 중국에 가자마자 한국 언론은 김주애에 대한 소식으로 도배가 됐고 후계 구더니 뭐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충분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권력 승계 과정에서 할아버지 김일성을 따라 살을 찌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김주애는 다이어트하고 시스루까지 입고 등장하는 모습은 후계자 이미지 전략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북한에서 김주애에 대해서 밀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천재, 뭐 수학 천재, 물리 천재 뭐 이런 쪽으로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고 뛰어나다라는 점으로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선. 자, 김주애한테 뭐 장군감이다 뭐 이런 거 못 붙이지 않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물론 여성도 장군일 수가 있죠. 그러나
북한에서는 장군 하면은 항상 남성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한 뭐 김주애한테 지금 갖다 붙일 수 있는 무언가가 결국은 어리지만 총명하고 똑똑하다. 그래서 나이는 좀 어리지만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권력을 물려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막 총명한데 막 뚱뚱해. 이러면 좀 그 총명함이 아무리 진짜 총명해도 좀 반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는 다르게 좀 다이어트를 시키고 좀 총명해 보이도록 좀 그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옷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댄디하게 입고 있고, 김정은처럼 막 촌티나는 그런 스타일로 입지 않거든요. 또 뭐 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코트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나름 그래도 잘 입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비싼 거니까 다 잘 입겠죠. 김정은과 김주애는 지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있다. 김정은은 등장할 때부터 청년 대장, 즉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들어왔어요. 어리지만 리더십이 있다. 하지만 김주애는 리더십을 여성에게 바라는 건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따라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천재형의 리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정은이 시진핑 및 푸틴 정상과 대등하게 앉은 장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북한의 상징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참 우리가 보기 힘든 장면이 등장을 했는데요. 시진핑과 김정은,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天安門 막루에 올라서 이제 그 열병대회를 사열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이 세 나라 정상이 한 곳에 모인 게 무려 50여 년 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였던 그게 바로 59년 중국인민해방군, 아까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 때, 그때 김일성과 후르시초프, 당시 소련의 공산당 총서기와 그때 당시 마오쩌둥, 이렇게 세 사람이 천안문에 모였었고, 물론 그 세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 호치민 그 베트남 주석도 모였었고, 아무튼 그 공산권의 나라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던 것이 59년이고, 무려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야 다시 이 북중로의 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시진핑의 어떤 그 전승절 80주년 행사에도 이 세 나라만 온 게 아니라 26개 나라가 참석을 했는데, 자, 그 사진의 구도를 보시면 시진핑을 중심으로 우푸틴, 좌정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딜 가나, 뭐 리셉션을 가나 행사장을 가나 다 항상 이 구도로 움직였습니다. 그건 뭐냐? 중국이 현재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이 바로 이 북중러 삼각동맹의 부활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사실 김정은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가 됐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전승절 행사에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거부했고, 대신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했고 미국을 방문하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 그리고 이제 야당이던 시절, 야당 당대표로 지내던 시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친중적인 행보라든가 친중적인 발언 때문에 국내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런 친미 행보에서 약간은 돌아서서 친중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쪽으로 좀 한국이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를 좀 충족하기 위해서 이번 전승절 행사에 초청을 했었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전승절 행사에 가지 않았죠. 또한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친미적인 행보를 가져가면서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는 안미 경중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즉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던 그 한국의 특유의 그 줄다리기 외교, 이제는 할 수 없다. 확실하게 미국으로 우리가 좀 방향추를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친중 대우로서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보고 분노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김정은을 그 자리에 부르면서 봐라, 이제는 북중로와 한미일 간의 삼각 대결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북중러의 협력 구도가 굳어지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안보 협력은 어떤 식으로 재편될까요? 북중러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해 오던 우리 어떻게 보면 세 나라의 공동 협력, 그리고 세 나라의 어떤 그 위협인 건데, 이게 이제는 가시화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물론 세 나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본격적으로 신냉전이 시작이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신냉전을 시작하기엔 중국과 러시아의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중국의 가장 큰 수출국인 미국, 그리고 그 다음 수출국인 EU, 이 EU와 미국과의 관계를 잘 조종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이게 만약 종전이 된다면 어떤 지금 러시아가 받고 있는 경제 제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무역 제재에서 벗어나서 경제가 다시 기사회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전의 어떤 냉전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그러나 전조곡은 울렸다. 즉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사실은 공허의 메아리 같은 겁니다. 우리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으로 돌아서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압박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느끼는 압박감보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느끼는 압박감이 훨씬 더 크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의 팽창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앞으로 잘 지내는 것이 북중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탈출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잘 지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예상 외였는데, 저는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특수한 이벤트가 없이는 이대로 어떻게 보면은 순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 가지 변수는 최근에 등장을 했죠. 지금 기시다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 자리에 두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 지금 거론되고, 이 사람이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상당히 조금 강성 우파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서는 살짝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는 여성 정치인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좀 까먹었는데, 그 여성 정치인도 지금 총리 물망에 올라 있어요. 만약 이 여성이 일본의 다음 총리가 되면은 한일 관계는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반한파거든요. 반면에 고이즈미 이치로가 만약 새로운 총리가 된다면 한일 관계는 이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은 조금 중도 성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쨌든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김정은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독재자에서 이미지를 벗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자 무대에 김정은은 처음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고립된 독재자, 운둔형 독재자라는 그런 오명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는 김정은의 외교 행보가 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2019년에 중국을 마지막으로 갔었고 지금 6년 만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었습니다.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가까워지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진핑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지금 9월이잖아요, 여러분. 10월 다음 달에 10월 10일이면 북한 조선노동당 창당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선노동당 창당 80주년에 북한은 매우 대규모로 행사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행사에 과연 중국에서 어떤 급의 간부를 파견하느냐, 러시아에서 누구를 파견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김정은의 외교 무대가 이번에는 북한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임 체인저라고 했을 때 일단 북한은 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순간부터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지구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언제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변수를 만들어낼 능력에 더해서 이제는 김정은에게 다양한 지지 세력이 생겼다라는 점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북중러 사이의 만남이 단 한 번 일회성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다음 달에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의 또 다른 모습으로 재현될 것이냐, 이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만약 재현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북중러의 어떤 삼각공조와 삼각동맹이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안보에 새로운 판을 짜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들이 재집결하였지만 북중러 3자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중러 3자 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자 회담을 열기에는 이 세 나라가 모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일단 이 삼자 회담이 열린다라는 것은 본격적인 대미 전선, 안티 아메리카 전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그걸 하기에는 이 세 국가 모두 지금 그렇게 형편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도 미국과의 어떤 그 관세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또한 중국의 그 다음 수출국은 EU예요. 그러니까 EU와 미국이 지금 나토와 미국 간의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한 4, 5년 전부터 EU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좀 거부적인 반응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대외 무역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예 대놓고 내가 앞으로 빌런을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조금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중국보다 더 상황이 긴박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러시아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국력을 소모했거든요. 이미 소모한 국력을 다시 채워넣기 위해서는 유럽 안에서 러시아가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고 러시아의 뭐 천연가스라든가 뭐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수출하는 그 수출길이 열려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 앞으로 반미 빌런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상 자살행위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고 북한도 지금 어쨌든 이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의 독자 제재 이걸 해제하지 못한다면 이 북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나라 모두 미국이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본격적으로 3자 회담을 통한 공조의 모습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각 나라와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그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또 한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라 모두 미국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다음 페이지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충분히 예고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적절한 긴장 상태 유지 정도에 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을 등에 업고 제재 무력화를 노릴 경우 미국 및 국제사회는 이를 막을 실질적 카드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뭐 표면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지지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김정은의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서포트해 준다든가 그런 건 아직 없거든요. 물론 푸틴은 그러고 있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북한의 어떤 그 사용 목적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진하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량의 탄약이라든가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에 매우 싸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필요했던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것들을 북한으로부터 공수받았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진 건데 전쟁이 끝나버리게 되면 사실 북한의 무기가 그 다음에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또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 핵잠수함 건조 기술이라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정찰 위성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언급한 이 세 가지 기술들은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전략적 자산이라는 건 나 혼자 갖고 있을 때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너도 주고 너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뿌리게 되면은 전략적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러시아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매우 핵심적인 전략 기술들을 넘겨주는 것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내가 러시아로부터 버려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중국과 다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늘 이런 관계였어요. 김일성 때부터 북한은 한 번은 중국한테 붙었다가 한 번은 러시아한테 붙었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율해가는 그런 외교를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미국과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저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지켜봐야겠지만 김정은이 단기간 안에 최소 올해 안에 지금 올해가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서로 원하는 게 달라요. 북한은 완벽한 핵무장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여기에 기초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에 대한 군
군축이라든가 동결이라든가 혹은 핵무기를 날릴 수 있는 투발 수단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정도로 미국과 딜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인정은 해줬지만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대북 전략을 짜는 실무진들은 비핵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협상에 마주 앉았을 때 서로 덕담은 건넬 수 있는데 뭐 살 빠졌네 이런 식으로 서로 웃으면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정작 협상 테이블이 열리게 되면은 이게 어떤 유의미한 합의문을 도출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상황이 앞으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애매한 상황으로 지속될 거로 저는 봅니다. 이게 한 2, 3년 이어질 거예요. 앞으로 북중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북한은 본인들의 생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적들이 지금 저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진 독재국가 북한이 지속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적인 위협이 그만큼 지속적으로 증대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그 전략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내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한미일 사이의 삼각 동맹 체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미국과 일본의 협력은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외교적 레버리지입니다.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건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도 이제는 강국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역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적인 출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한국과 호주와의 양자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인도와 한국 사이의 관계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둘러싸고 중국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한국이 또 다자 협력 체계든지 간에 양자 체제든지 간에 어떤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서 중국이 한국을 무력으로 경제적으로 압박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자주적 외교, 자주적 국방,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은 좋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지킨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외교를 지킨다. 즉 우리의 외교 노선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 자주 통일, 한반도의 문제는 남한과 북한, 즉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 이런 거 되게, 이런 구호들은 듣기 좋아요. 또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특히나 국제정치에서 돌아가는 이 현실주의는 매우 냉혹하고 여기에 감성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자주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으나 고립을 자초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협력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미국의 바짓가랭이를 기어서라도 국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는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외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감성 이런 것을 앞세워서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